자, 그래서 이제 국제무역의 법적 관계, 국제통상법을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법적 주체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세 가지 차원의 법적 관계가 발생합니다. 개인과 개인은 이제 사법적 영역이니까 국제거래법이라고 할 수 있고, 국가와 개인은 이제 우월한 통치권 행사의 주체로서의 국가와 개인 간이니까 불평등한 관계이고 그에 관한 공법이 있고요. 이제 이 국가와 국가 이것이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일종의 국제통상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들이 모여서 시장에 관련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공법이니까 하나의 그 우월한 주체로서의 국가들이 모여서 그 시장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세계 시장이라고 하죠. 세계 시장에 관련한 규범을 만드는 거야. 세계 시장의 형성과 그 세계 시장의 세계 시장에 적용될 어떤 규범 구조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합의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WTO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과 개인이 뭐 계약을 체결하고 무역에 종사하지만 그러한 국가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 시장에 관련한 규범 체제에 대해서 그러한 무역, 뭐 국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은 우리 교재에도 있습니다. 그림 1-1 국제무역에 발생하는 법적 관계. 자, 사인인 갑, 사인이라는 건 뭐 개인 기업일 수도 있고, 여러분 뭐 상법, 기업법 공부하시면 개인 기업도 있고 무슨 회사 형태의 기업도 있고 조합 형태의 기업도 있죠. 그걸 통칭해서 사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인을 뭐 예컨대 사인을은 미국 기업이다. 그리고 사인갑은 한국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카틀러스 시에라 100대 미국 자동차를 수입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수출입 계약은 뭐 법적으로 매매 계약이니까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국제거래법적, 사법적 차원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법적 관계가 있겠고요. 이제 수입을 하면서 뭐 수입 허가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국가들은 레귤레이터입니다. 레귤레이터. 법을 만들고 시장을 규제하죠. 레귤레이터. 그러니까 소위 그 법과 경제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플루토크라시란 말 들어보셨어요? 플루토크라시. 이게 돈 많은 사람들, 부르주아를 우리 주축으로 하는 민주주의. 이걸 플루토크라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건 아까 뭐 자본가, 생산자 얘기도 있지만은 뭘 크게 생산하는 사람들이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자본을 바탕으로 물품을 생산한달지 뭐 해가지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 연방 헌법의 정체가 뭐냐? 아까 컨트랙트 클로즈 얘기도 했지만은 이게 뭐 정치적으로는 뭐 민주주의 혁명 어쩌고 합니다만은 그 근저에는 그 당시 그 상업자본들, 그러니까 농업자본, 그 당시에는 뭡니까 18세기 말이니까요.
뭐 과학 문명이랄지 이렇게 발달했지 않고 주된 경제 영역이라는 것이 농경제였죠. 농경제.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동부 13주 중에서 이 농업 자본이 이 발달한 그런 주로 남쪽이죠. 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 남쪽 그 주하고 저 뉴욕주 뭐 북쪽 상업 자본이 발달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정치 상황을 알 수 있는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연방주의 보고서가 있어요. 보면은 그 여러 그 세력들이 뭐 펜실베니아나 뉴욕 같은 북부주에서 모여서 연방 헌법 기초를 하게 되고 뭐 그런 저간의 사정이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 미 연방 헌법의 본질을 정치 경제사적 관점에서 플루토크라시로 이게 규정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 시대 뭐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3단계 격상을 하면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다. 경제 문제는 이 보건 문제, 지금은 이제 보건 문제하고 결합이 되어 있대요. 뭐 1, 2차 세계대전 얘기도 했습니다만 전쟁이랄지 이런 큰 인류사에 있었던 영향력 있는 대사건들과 함께 연동하면서 쭉 우리 역사를 이끌어왔다. 뭐 이렇게 보는 그 사적 역사 발전관, 어떻게 보면 좀 막스식이랄지 뭐 좌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들이 있고 이 미 연방헌법도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플루토크러시로 규정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국제통상법을 공부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배경에 좀 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실 WTO 규범 법 체제도 아까 그 브레튼 우드 체제 얘기했지만은 국가들의 이기심,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왜 터졌느냐? 고율의 관세, 보복 관세, 뭐 등등 국가 간의 갈등, 제국주의적 쟁탈전의 어떤 종발,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사적 그리고 경제적 어떤 국가 간의 쟁탈전, 과도한 쟁탈전을 그 원인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법이 어떤 규범력과 신뢰를 얻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국제통상법이 잘 되면은 국제사회가 평화롭게 갈 수가 있어요. 요즘도 아까 그 리얼리스트 얘기했지만은 WTO가 불리한 판결 내리면은 WTO에서 탈퇴하겠다라는 나라들이 있어요. 강대국 있습니다. 또 이 국제 환경 관련한 파리 기후 협약도 뭐 인기를 못 얻기도 하고요. 현실주의 국제 정치적 관점에서 비교적 국제통상법은 그래도 규범력이 있는 규범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제 문제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딱 뭐라고 이걸 배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봐요. 자, 그래서 이 국제 통상법이 국가는 이제 레귤레이터, 그 말하다가 옆으로 샜는데 레귤레이터, 시장을 지배하는 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법을 만들고 규제하죠. 그 여의도 증권거래소가 저승사자 라고 불리는 뭐 검찰 특수부가 있듯이 그 증권에 관련한 여러 법이 있고 그걸 또 검찰이 집행하고 뭐 지금은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 가지고 뭐 검찰이 경찰 비슷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만은 좀도둑을 잡는 기관이 되었다 뭐 한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국가는 뭐 세금을 부과한달지 뭐 관세를 부과하고
형사적으로 이렇게 처벌하고 시장을 규제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월한, 물론 이건 이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야 되겠죠. 법에 따라 행해져야 됩니다. 법을 제정하고 규제한다. 이건 불평등한 관계고 이 공법적 관계다. 그래서 이제 뭐 관세법 이랄지 이와 관련한 여러 통상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또 사인을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이거 수출상인가요? 우리 예에서 이제 자동차 커트라스 시에라 100대를 우리 한국 기업에 한국에 수출하는 이자도 이제 미국의 국내 규제에 따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공부할 사항인데 국가가 기업을 규제한다, 시장을 규제한다. 자국의 헌법에 위반해서 안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국가와 국가 간에 합의한 사항에 위반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국제통상법, 대표적으로 WTO법인데요. FTA도 이제 통상법, 국제통상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국제통상법, 뭐 WTO법, 또 FTA 이런 데 위반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위반해서 안 되는 규범들은 뭐 여러 가지입니다. 아페크, 한국과 미국이니까 아페크 조항도 또 있겠네요. 근데 아페크는 이제 뭐 구속력 있는, 구체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항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이제 대표적으로 WTO, FTA 규범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제통상법도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 국제통상법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규범의 다중성이라고 부릅니다. multiplicity of norms.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무원이나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건 뭐예요? 걸어다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권한과 책임 영역에 있는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은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규범의 다중성, 여러 규범들이 있고 그 규범들에 위배되지 않아야 됩니다. 위배되지 않는 그러한 정책을 선택하고 뭐 법을 제정한다거나 집행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국가와 국가가 합의해서 만든 이런 법들. 그러니까 이게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비슷한데 이 국제통상법에 의해서는 이게 국제법 우위로 이걸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WTO법 같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계 경제 헌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뭐 세계 경제는 사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꼭 실물 교역, 무역만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화폐 금융, 뭐 은행, 장기 대여 뭐 이런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이게 세계 경제니까 뭐 부동산 교역 뭐 이런 것은 취급하지 않겠죠. 이걸 좀 넓게 보면은 국제 노동 기준이랄지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보통 세계 경제하면 물품 매매, 지금 이 WTO 체제에서는 이제 서비스까지 또 지적재산권 보호까지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동산의 교역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같습니다. 동산 중에서도 공산품, 같아 하면은 공산품 교역에 관련한 그런 체제였죠. 이제 그것이 확대됩니다. 나중에 다 나오는데 이 WTO 체제를 요컨대 이제 세계 경제가 포괄적인 진 않지만은 대표적인 여러 세계 경제 관련한 문제들에 관련해서 WTO법이 헌법처럼 기능한다.
그래서 세계 경제 헌법 체제다. 뭐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는 시장과 뭐 무역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규제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규제는 시장을 규제한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직접적으로 또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역과 관계없는 그러한 순수한 다른 영역의 규제라는 것은 있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연관성이 무한대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머리가 좋아야죠. 아까 그 규범의 다중성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외국이 무슨 우리 기업 무역하는 기업에 불공정한 뭘 한다. 그러면은 WTO에 제소할 사항은 제소하고 뭐 그래야 돼. 그래서 요컨대 국가가 이제 시장을 규제한다라고 했을 때 법체행정 원칙에 따라서 헌법에 위반해서는 안 되고요. 또 WTO법에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WTO법이 마치 국내적으로 헌법, 최고법 비슷하게 각국에서 세계 경제 관련해서 무역 관련해서 각국의 어떤 헌법 비슷하게 이렇게 기능한다. 그래서 WTO 체제를 세계 경제 헌법, 최고법, 헌법을 헌법이 최고법이죠. 그래서 최고법이 헌법이니까 세계 경제 헌법 체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 국제거래법을 공부하는 부분이 요거고요. 지금 우리 국제통상법 시간에는 이 부분 국가 간 관계 그리고 국가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국내 조치라고 불러요. 국내 조치. 국내 조치. 이게 바뀌냐? 이게 바뀌네요. WTO 보면은 이제 국내 조치란 말이 있습니다. 원어로는 domestic measure. domestic 하면은 내부의 뭐 이런 뜻이죠. 우리 가족 내부랄지 국내를 의미할 때 이렇게 씁니다. domestic measure. 그래서 이 국가가 어떤 규제를 한다, 레귤레이터로서 규제를 한다. 이게 국내 조치예요. 뭐 시장에 관련해서 진짜 조치라는 거야. 이 국내 조치가 WTO법에 반하는지,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주제어로 쭉 15주간 달고 다닐 주제입니다. 국제통상법 공부하니까 WTO 뭐 항소기구 재판관 또 패널 그런 입장에서 국내 조치들이 이 WTO 반하는지 여러분 민사소송법 공부하시면 민법 민사소송법 공부하시면은 내가 광주지방법원 판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다 이런 입장에서 그 공부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권리 법이라는 건 권리 의무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고 그 법적 분류를 거기에 기초해서 해결한다. 뭐 이렇게 접근해야죠. 그러니까 국제통상법 뭐예요? 공법이니까 국가 간의 관계가 된다고 그랬죠. A 국가 B 국가 간에 무역 관련해서 마찰이 있다. 너 그 법 위반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 나라가 뭐 그렇게 생각한다. 이걸 우리가 통상 갈등이 나오네.
통상 마찰. 여러분 요 근처에 통상 마찰 많죠.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G2라고도 요즘은 부르죠. 초강대국 간의 어떤 통상 관련한 문제 있죠. 또 우리 일본하고 한국 간의 통상 문제도 만만치 않죠. 작년서부터 벌써 1년 넘게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 수출 제한 리스트에 들기도 하고요. 그랬죠. 이게 통상 갈등이 있게 되면 이걸 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법이라는 건 그렇게 엄격한 게 아니고 국제사회는 법보다도 협상 같은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잘 외교력을 발휘해서 협상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일본 수산물 수출입 임박고 수출입 금지 관련해서 WTO에서 다툰 바 있죠. 협상이 원만하지 않으면 WTO 차원에서 다투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통상법 문제가 되고요. 권리 의무 관계를 따져야 됩니다. WTO의 여러 다자협정에 비추어서 한국과 일본이 어떠한 권리 의무 관계에 있고 그러한 의무 위반이 있으면은 이제 제소국에 일정한 보상을 해야 된다거나 그 의무 위반한 국내 조치, 국내 조치들을 철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폐를 공고하죠. 패소하게 되면 이제 철폐를 공고. 철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또 어떤 중재 절차를 통해서 그 분쟁 판결 이행, 그 결정 분쟁 해결 기구 결정 이행 감독 하고 그걸 관리하는 체제가 있어요. 뒤에 DSU 분쟁 해결에 관한 양해학서를 공부하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제 이 부분 국내 조치가 WTO법에 위배되느냐, 그 통상 갈등이 있는 A국과 B국 간 어떤 국내 조치가 있었으니까 통상 갈등이 있겠죠. 통상 마찰이 있겠고요. 물론 뭐 사실 그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은 뭐 통상 마찰이라고는 할 수 없죠. 뭐 강제징용 판결이랄지 여러 가지 뭐 독도 문제랄지 정치 역사적 어떤 갈등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 통상 관련한 어떤 일국의 조치, 국내 조치가 자국의 이익에 반하고 WTO법에 반한다라고 해서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국내 조치들이 WTO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국들의 권리 의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 국내 조치가 거기 반하느냐, 뭐 이런 것을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아까 뭐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국제경제법, 국제통상법보다는 좀 넓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국제통상법과 가장 유사한 법이 국제경제법이지만은 국제경제법은 좀 포괄적이고 특히 실물무역, 국제경제 중에 실물교역, 뭐 요즘은 서비스 교역, 지적재산권 보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의 핵심을 둘 때 우리가 그걸 국제통상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국제통상법, 국제경제법은 이제 국제거래법과 구분되는데 국제거래법과 국제경제법은 모두 국경을 넘는 국제경제거래를 규율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데 차이는 이제 보통 이카나믹 또는 뭐 통상